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용산 대통령실도 챙겨 듣기를 바라는 영어리 경제학자 석순입니다. 왜 그 점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겸허하게 네. 이 선거 결과를 뭐 여든 야든 대통령실이든 네. 받아들이고 또 국민을 바라보면서 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특히나 오늘 방송은 좀 용산에서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뭐 그렇게 한번 희망해 봅니다. 예,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조금 전에 본방에서 선거 결과 쭉 분석을 했는데요. 최대한 단순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정권 심판 선거였다.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왜 국민은 심판하고자 했는가? 사실은 큰 틀에서 지금부터는 이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인 분야별로 한번 예. 좀 큰 틀에서 이걸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우석진 교수와 함께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 민생 분야에서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엇이 불만이었고 무엇을 비판했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심판을 했는가. 요걸 좀 큰 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우석진 교수께서 또 이게 방송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으로 아주 또 그렇죠. 소문이 예. 자자한 분인데 맞습니다. 예. 개표 방송은 계속 보셨습니까? 뭐 다 본 건 아니고 뭐 좀 보고 예. 그래서 뭐 이번 선거는 뭐 과거보다도 조금 난이도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결과가. 지금 맞췄어요? 제가 거의 다 맞췄죠. 제가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의 뭐 근사했죠. 예. 그래요? 예. 예. 거의 근사했죠. 그러면 예. 우문어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 총선 결과는 보통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 하면은 대체로 나오거든요. 그건 저희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예. 대충 그 정도 하면은 거기서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하면 되는 건데 뭐 대통령 지지율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보통은 한 35% 내외였으니까 네. 100억에서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다. 그래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은 예. 부처님 손바닥에서 못 벗어났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여간 좀 걱정 좀 되긴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으로 빠르게 들어갈 좀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7공화국의 이제 서막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들이 아마 이번 선거하면서 이제 과거 이 6공화국 헌법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요구들 지금 담아내기가 좀 어렵고 네. 그런 지형이 지금 만들어진 거다. 뭐 집권 여당이 뭐 이제 뭐 110개 가까이는 했지만은 그래서 개헌 결의선은 막았지만은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늘 언제든지 대립각을 쓸 수 있는 의원들이 뭐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제7공화국의 논의의 이제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예. 저는 저렇게 한번 뭐 한 방향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경제 민생 분야에서의 심판. 예. 자,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경선 그 개표 방송 보면서 네. 시선 집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우리 했던 방송들 원고를 제가 쭉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구나. 아직 100개도 안 채웠는데. 예, 그래도 많이 했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고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 2년 사이에 이제 우리 경제 부분 분야의 이제 성과를 보니까 우리가 그 했던 많은 조언들을 안 들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인사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어떤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이 때릴 때 회초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때리지. 그래서 근데 맞을 때 이게 또 잘 맞아야 돼요. 네. 맞을 때 혹시 그 대걸레 자루로 맞아보신 적 있어요? 그럼 마대자루로
저는 뭐 모범생이라서 뭐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전 맞아 봤어요.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지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총선 기간 동안에 이 맞는 거 좀 피해 보려고 이러다가 좀 크게 맞았든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 2년을 이제 이게 뒤돌아보면서 한 10가지 정도 사건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고 3월 9일 날 2022년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당선되면서 이제 있었던 경제 사건 위주로 해서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2주 있다가 기재부에서 52조 초과 세수가 있다. 그거부터 꺼냈나요? 그거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 그거부터. 그래서 그 경제 문제에서는 이제 그게 출발이 됐고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세수가 없어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준다고 했었는데 홍남기 그 전 경제부총리가 또 홍남기의 기재부가 2월까지는 지금 우리 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뒤로 누웠었는데 네. 되자마자 몇 주 있다가 3월 달에 3월 9일이니까 뭐 20일, 30일 그 사이에 갑자기 뭐 52조를 찾아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52조를 어디서 찾아갖고 온 거야. 그래서 증세 없는 아니면 추경 없는 우리 그 재난지원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편의점 그런데 약간 좀 이것들 왜 그러지?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기재부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와대 네. 요 용산을 이전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청와대 이전하면은 연간 2조 정도 효과 난다. 아, 맞아요. 그래서 예. 청와대 이전 비용이 뭐 몇백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들면은 뭐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청와대만 이전해도 청와대 개방하면은 매년 2조가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 비용으로 다 충당되는 거다. 그분들 지금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추정했던 분들 저희가 나와가지고 이거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넘어가면서 취임했다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나토에 가면서 이제 중국과의 이제 무역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최상목 수석이 맞아요.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적했냐면은 경제 관료들이 이념화되고 있다. 마음속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념화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뭐 우리가 뭐 예컨대 뭐 공산주의랑 뭐 사이가 안 좋더라도 물건 사고 팔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념 문제가 아닌데 가치 공의 연대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다. 그렇죠. 네, 그때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지금 낙선했지만 장해찬 후보도 막 이런 얘기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이래야 된다. 그리고 경제안보 비서관이란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없었는데. 예. 왕윤종. 예, 이분이 지금 안보실 3차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무역이 문제가 생기나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순방이 곧 민생이다. 이때 그 영업사원 1호 얘기가 있다 나왔나요? 영업사원 1호 얘기는 조금 더 먼저 나왔고, 그거는 먼저 나왔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022년도 말로 2022년도 말 3년도로 가니까 왜 이렇게 지금 해외로 자꾸 다니냐 나오니까 순방이 곧 민생이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민생이면 올해도 막 다녀야지. 올해는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 또 가죠. 예, 모르겠어요.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금융 관료들이 경제 라인을 장악을 했다. 그 지적 여러 번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은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냥 기재부가 그냥 뭐 약간 이런 권력을 그냥 잡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재부 내에서도 이게 금융 라인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정과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요 출신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금융위원회로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 이제 뭐 기재부 내 금정국 금정과 옛날로 치면 재무부 뭐 이제 그런 라인들인데 추경호
예, 추경호, 예. 예, 지금 뭐 당선돼서 지금 돌아왔죠. 추경호, 그다음에 최상목, 이게 다 금정 라인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위에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경제 정책이 돌아가는데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건 규제 산업이에요. 그 촘촘한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에 써 있지 않아도 저희가 그걸 창구주도라고 하는데 말로 그냥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면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들이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를 조금 환원을 해라. 네, 그 얘기 했었죠. 예,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는 과세를 하거나 법을 만들어 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부담금 형태로 법에 기초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환수해서 국가가 재분배 정책으로 나눠줘야 되는 건데 네. 이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그냥 도찬하고 점심 먹고 금융 이 수장들이 가서 그 은행들 방문하고 이러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이자 영업이익을 받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돌려준다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이게 관치금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치금융 경제까지 넘어서 관치 경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네. 이분들이 한 2년 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멍들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돌아갑니다. 네. 이게 문제고 5번째는 이제 국가채무비율 만국론. 이번 총선에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600조였는데 뭐 1000조로 400조 늘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로 따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그 GDP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보면은 뭐 늘긴 늘었지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는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국가채무 비율 늘어나면은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재부의 성과 지표가 되다 보니까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재정의 뭐 역경기적 뭐 경기 대응 뭐 이런 기능으로 보는데 네. 경기가 좋을 때는 또 가만히 있어도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가만히 있게 된 게 이 국가채무 비율 고수안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넘어온 게 감세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감세. 그래서 2022년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감세안을 만들면서 2023년도에 감세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 감세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 그 자체도 문제도 좀 많았지만은 제가 그때 어디 그 법인세 그 공청회 가가지고 7대1로 싸우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7대1이었어요? 7대1로 내가 진짜 와 생각하면은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기셨어요? 이긴 건 아닌데 혼자 이상한 얘기 한다고 막 욕 듣고 왔죠. 왕따 당하고 오셨고. 그리고 제가 가서 세수가 네. 3, 40조 줄어든다. 제가 그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법인세 과정이 그런 일은 안 생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30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네. 여하튼 네. 근데 감세안이 나와서 요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요거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세수 예측을 감세안이 나오면 세수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줄죠. 근데 그거를 욕을 좀 덜 먹으려고 과대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세입 결손이 발생이 된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56조 그다음에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되니까 작년에 정부가 뭐 했냐면은 이게 법적인 문식은 아닌데 요거를 감추려고 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그 기금하고 이제 정부가 이제 매년 벌어서 쓰는 예산도 있지만은 기금이라고 적금이나 보험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계정들이 있는데 외평기금 얘기하고 하셨죠. 예, 외평기금 20조를 지금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헐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금은 더 안 걷어도 되거든요. 근데 멀쩡히 잘 있는 외국권 평형기금을 걷어가지고 쉽게 하면 이제 적금 깬 거죠. 적금 깼죠. 네. 적금 깼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안 벌어도 쓰는데 지장은 없어 하지만 몰래 적금 깼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결산이 나오거든요. 예. 결산이 4월 10일까지
어저께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가 전했는데 미뤘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들의 연구 용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납품해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거기에 공휴일이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갖고 오라 그러지. 그렇지. 당연히 저 갖고 야 공휴일 그 전에 내라 그러지. 발전계 갑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게 다 모르겠어요.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은 그 전주나 그 한 뭐 2주 전쯤에 국무회의 때 통과시켜가지고 감사원에 보통 제출 이제 하는 거죠. 누가 뭐 정부에 결산서를 제출하는데 뭐 벼락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까지 못했으니까 4월 10일 날 마지막 날까지 해서 제출해야 돼. 근데 그날은 공휴일이니까 민법상 만약에 데드라인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본다. 이것까지 갖고 와가지고 오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에 영향 줄까봐.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기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건 자기는 아니고 부작위에 의해서 부작위죠. 안 한 거죠.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예. 부작위에 의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총선에 개입했다고 보는데 여하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오다가 작년 여름에 그 5월 때부터 해가지고 6월 거치면서 저희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렇죠. 예타, 뭐 본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진짜. 네. 그거 한참 했는데 제가 이제 국토부 고위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어이없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아마 공무원들 많이 다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이번 총선에도 아마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로 오면은 이제 그 주식시장 부양 문제가 떠올랐어요. 금투세라든지. 금투세 나오고 그 전에 공매도 금지. 그렇죠. 공매도 금지하겠다. 그리고 밸류업.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뭐 주가 부양 주가가 그 당시에 한 2,200까지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뭐 2,700 뭐 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국가 이제 뭐 주가 부양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게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가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은 있는데 네.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맞춰줄 그 힘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하지는 못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넘어갔고 작년하고 재작년 거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은 경제 성장률이 1.4%였다. 근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보다 한 경제 규모가 13배에서 14배 큰 미국도 한 2% 이상 성장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쟁하는 러시아도 3%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만 이제 1.4% 했거든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1.4%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러죠. 더 힘들었죠. 근데 이게 그 저희도 그 총선 맞이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조금 했는데. 소득은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균등하게 늘게 되는데 특히 근로자들의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다. 특별히 그 물가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소득은 많이 감소하게 됐다. 근데 뭐니 해도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대파 875원이 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저희 이제 경제학에서 영차 동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차 동차 어렵죠. 영차동차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영차 동차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물건값이 올라도 소득이 그만큼 오르면은 사실은 우리 선택에는 큰 뭐 그렇죠.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파 가격에 그리고 또 이 이 농수식품 뭐 이런 그 신선 제품들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영차 동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격은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네. 이 소비자들이 이 가게가 마트나 시장 갔다가 물건 집었는데 가격 보고서
요 내려놓을 때 그 심정. 그렇죠. 이거 자괴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괴감 듭니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건가? 이 사과도 못 먹는 건가? 하면서 이 자괴감 들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연봉 협상이나 이제 그런 임금 인상의 결과를 집어드는데 뭐 동결이다, 삭감이다, 아니면 뭐 1%다, 뭐 이런 그 연봉 협상 결과를 그 집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가까지 뛰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냐하면 신선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지금은 막 이제 줄 것까지 올라가지만은 좀 있으면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파묻는다 그럴 거예요. 그 우리가 뭐 한반도에서 반만 년 살았는데 뭐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른 가격보다 지금 노동의 가격이 정치하는 데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금융 정책도 아니었고 재정 정책도 아니었고 물가 관리 정책도 아니었고 다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잘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잘한 거 찾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봐요. 이게 그 이번 총선을 제가 쭉 그 지켜보니까 부산 엑스포가 실패한 거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다. 그래서 보고라든지 뭐 이런 보고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2022년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 지나가면서 인수위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번 정부는 검찰 특수부하고 이 금융 모피아하고 연합 정부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본 거 이후에 뭐 유능한 검찰이다, 유능한 공무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공무원들의 습성이 발현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덮습니다. 눈과 귀를 가린다. 자기한테 책임이 오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관할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행안부 공무원들이 제일 처음 우리 관할이냐 이거. 그래서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우리 행안부 일 아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우리 살았다 관할이다. 책임 안 지면 된다. 책임은 다 쟤네들이 지는 거지. 근데 요게 이거 공무원에 사실 뿌리 박혀 있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이건 이제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소식만 올리고 나쁜 소식은 안 올린다. 예컨대 지금 제가 경제가 좀 잘 안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정부를 뭐 저만 알고 있겠습니까? 모든 여기 경제 이 시장이 참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이 정도의 감각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보고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고 보고를 잘 못 받는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게 대파소동이다. 대파소동이다. 그렇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게 부산 엑스포도 지금 된다고 다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지금 아마 용산도 아마 우리가 최소한 130개는 이긴다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직접 책임자는 아니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캠페인이 나오는 건데 원래 이제 집권 여당의 총선 캠페인은 예산 폭탄으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거 만들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무슨 공약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건데 제가 또 이 여당 야당 이제 이 대표들 돌아다니면서 이 연설하는 건 이제 하루 종일 2주 동안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캠페인이 상당히 이상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처음에 이제 이재명 조국 범죄자. 모르죠. 그 다음에 뭐 양문석, 뭐 김준영 쓰레기. 뭐 약간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야기만 많이. 그 얘기만 계속 했지. 오히려 여당으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이 정부를 왜 지지하지 않냐 그러면 다 경제 문제가 1등이거든요. 못 먹고 살겠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대안으로 이걸 제시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 예산 이런 거 아무래도 이건 제 표현인데 이익은 가깝고 정의는 좀 멀리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호감이니까. 예. 아 그런가요? 예. 그것도? 다니시면은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약간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신뢰도 저하러 갔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건 추측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민생 토론에 24번 하면서 총선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저 정치하는 것들이 저거 잘 몰라가지고 다 망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러한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촉발시킨다기보다는 유증기 같은 겁니다. 예. 쫙 분위기가 차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은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불씨 하나만 붙으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가 요걸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표를 던지게 되는 건데 요번 총선 결과는 사실은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결과였다. 정권 심판의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쭉 일별을 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권 심판 정서가 아주 강하게 녹아든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강력한 메시지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여간 좀 어려운 문제고 제가 지난주 동안 그러니까 총선 전 한 일주일 동안에 이 질문을 기자분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판세가 조금씩 이제 기울어지는 느낌이 나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주문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뭐 사실 좋은 답은 없어요. 좋은 답은 없는데 저는 일단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하고 이제 대화 물꼬를 트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저희도 연애할 때 한 번 만나가지고 연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봐야지 또 이게 연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나다 정들은 거죠, 뭐. 예, 이렇게 만나봐야 되는데 만날 그 약간 동기가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검사들이 사과하는 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큰 사과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계기? 그래서 여가부 폐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요거를 걸고 인구부 신설하는 문제로 마치 정부가 새로 시작할 때 조각하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출생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다 나온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각 그 정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다 공이 인구 저출생 담당하는 부처 신설하겠다는 게 이름은 다르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만들면서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떠냐. 경제라인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원래 이제 우리 그 정치학 언론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총선이 이렇게 지게 되면은 공식처럼 내각 총사퇴하고 개편하죠. 내각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 구성해라 지금. 그래서 우리 부처의 일부분은 야당도 좀 들어와서 예컨대 아까 인구부 말씀드렸지만은 인구부는 정치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거는 이제 야당 중에서 희망받을 수 있는 인물이 들어와서 조금 그렇죠. 해주면 좋겠다. 국가 장기 과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아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경제 라인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그 용산 비서실의 참모 말고 지금 정부까지 아울러서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이게 보고 라인인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그러면 참모 역할은 거기서 이제 들어놓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을 망친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라인을 보면은 사실은 추경호
최상목 요 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추경호 이제 의원이죠. 예. 의원은 달성해서 지금 살아 들어왔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상목 예. 지금 부총리는 경제수석 하다가 예. 그래서 경제를 2년 동안 저는 이제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망쳤다가 지금 경제부총리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경로를 따라오면은 거기 경로에 따라서 그 다음 경로도 네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내가 2년 동안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총리라고 하더라도 요 그 경제 운영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꾼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해왔던 게 잘못됐다, 난 실패했다. 인정이니까 못한다 이거죠. 못합니다.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과거 했던 거는 괜찮은 거였는데 예. 외부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실패한 거지. 우린 최선을 다한 거다. 예. 우리 뭐 국정감사나 이런 청문회나 이제 이런 상임이나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또 성과가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부분은 성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죄송하지만은 물러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 라인이 교체가 돼야 재정 정책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방향도 바뀌죠.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거든요. 물론이요. 승진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뭔지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슬픈 얘기인데. 예, 하여간 뭐 유인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기재부가 어떤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배운 것도 있고 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형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지난 2년간 제가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거짓말인데 이럴 정도의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좋은 자리를 영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윗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지금 거기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거기 뭐 실국장들이 일러주고 가는데 이제 그렇게 승진을 하게 되니까 자꾸 라인을 탑니다. 그렇겠죠. 라인을 만들어서 라인을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1차관 라인, 2차관 라인 무슨 뭐 국장 라인 해가지고 차관별로 또 라인이 따로 있어요. 뭐 지금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오. 근데 원래 국장 이상 이 자리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정무직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인을 탑니다 거기든. 근데 지금 그게 과장, 사무관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차관이 무슨 얘기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공무원들이 국민을 보고서 정책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 보고 정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부 다 경질해서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기재부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조금 힘든 구조가 됐고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재정 운영 기조를 좀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감세 기조를 조금 스탑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건전재정 좋아하시잖아요. 네. 건전재정 좋아하면은 일단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을 확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건전재정입니다. 근데 지금 뭐 말도 못하게 감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과세 기반이 거의 잠식이 돼가지고 그 정도예요?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절대 손을 안 대기로 했던 게 부가치세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부가치세는 우리가 세습 목적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이게 195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세금이고 우리나라도 1977년도에 도입된 얼마 안 된 세금이에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가면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라는 얘기가 잠깐 나올 때만 난리가 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뭐 제가 부가세 증세론자긴 한데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깎는 건 안 될까요? 아니 이제 뭐 깎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근데 감세 기조가 그렇게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능한 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10%인데 네. 우리가 선진국 기준으로는 평균이 보통 19% 정도 됩니다. 아유. 그래서 보통 소비세에서 보통 이제 과세를 많이 해서 네. 여러 가지 재정이나 복지 비용을 충당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부가치세를 이제
안정적인 세수 기반으로 이제 삼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번 총선 들어서 언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부가치세도 이제 막 건드리는 게 생겨요.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지금 10%인데 5%로 내리자. 이거 저율과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상 부가치세법에는 저율과세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5% 내리자. 요것도 했고 간이과세자가 몇 년 전만 해도 4,8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예, 코로나 기간에 8천만 원 갔다가 올해 1억 4천만 원, 1억 400만 원 올랐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2억까지 올리자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부가치세는 사실은 건드리면 이게 우리가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제실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것까지도 다 끄덕끄덕하는 기재부가 돼버렸다. 특히 제가 이제 기가 막혔던 거는 작년 10월부터 네. 요 여사님이 사랑하시는 애견, 애묘, 동물병원 이용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다. 네. 옛날 같으면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 절대 그러니까 지부상소라고 도끼 들고 이제 지구 올라가가지고 다 들어놓았을 세제실 공무원들이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과세 기반이 무너지는데도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자동문으로 다 통과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과세 기반을 조금 우리가 좀 확충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그렇죠. 요 입장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MB 라인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그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의 기조가 뭐 이런 거예요. 야 무슨 조기 축구하고 K리그 뭐 3, 4부 라인 이런 거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니? 국가대표 도와주고 K리그, 프로리그, 1부 리그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월드컵 나가서 위로도 많이 올라가고 금메달 따고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우리가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것보다 거기다 카르텔이고 니네 야 효과도 못 내는데 모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니네들끼리 돈 타먹는 니네 R&D 카르텔이다 니네들. 이건 사실 근데 철학의 문제잖아요. 사실. 철학의 문제고 그렇게 삼성 도와주고 우리 SK 도와주고 근데 현대 도와주고 하나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런 거 도와주면 안 된다. 조그만 기업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조금 좀 돌릴 필요가 있고 네.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관치 경제가 횡행한다. 예. 네. 우리가 기빠른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내걸었어요. 그렇죠. 내걸었는데 나온 이 정책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 관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서 지도하면 된다. 예컨대 물가가 올라 그러면 공장을 갑니다. 공장이나 회사를 가. 예. 그래서 니네 원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가격 올리냐. 아니면 원가 내렸는데 왜 가격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창고 지도 같은 걸 막 해요. 관치가 횡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선택할 자유가 침해받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아까 제가 이번 윤석열 정부는 검찰 특수부하고 금융마피아의 연합정부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제일 좋은 자리들은 이제 검찰 전관들이 가고 있어요. 네,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 뭐 금융 이런 회사들의 예. 제일 좋은 자리는 검찰 특수부 라인들이 지금 가고 있고 전관들이 가고 있고 그 아래 예. 금융기업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엄청 좋습니다. 그것도 거기는 모피아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피아 출신 이제 고위공무원 아주 높으신 분이었는데, 하여간 지금 나이 드신 분인데, 그에 재밌는 말씀 해주시는데, 검찰들이 순진하다. 왜요? 자리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아래는 우리가 다 먹는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 경제가 좋은 점은 경제를 효율적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관치가 나쁜 점은 그게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관치 경제가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바뀌어야 된다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자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바뀌겠습니까?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답이 없는데 예. 바뀌어야 된다. 예. 슈드다. 예, 슈드다. 예. 뭐 제가 뭐 권력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 사실 뭐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좀 이 총선의 어떤 메시가 강하게 전달이 안 될까요, 대통령한테? 지금 안 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110이니까 110 그러니까 가까이 되니까 4년 전보다 몇 석이 더 늘어났죠, 사실. 늘어났죠.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 예, 그때는 103이었잖아요. 네. 103에 플러스 뭐 요. 이제 뭐 정당 소속 아닌 무소속까지 고려하면은 4까지 더하면 107개 정도 되는 건데 그때보다 오히려 조금 나쁘지 않고 늘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결과가 다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 하면은 우리가 지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쟤네가. 뭐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몽둥이였지만은 다음에는 홍두깨가 올 수도 더 센 불방망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는 늘 위대하다고 예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시고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답은 현장에 있다. 예. 나가서 들어라.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총선 결과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야당이 지금 그러니까 야당 지금 이제 그 범야권이 집권 여당이 아닐 때 과반 이상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럼 지금 굉장히 국민들은 확실하게 이제 그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여기서도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머지않아 더 혼이 날 수도 있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겠다는 모르겠고 바뀌어야 된다는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한테 뭐 용역을 주시면 제가 예. 그 뭐 용역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옵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했는가? 그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